딸 때문에 오게 된 한국,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17살 딸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빠, 저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3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저에게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에 내 딸을 보낸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알던 한국은 이제 없어요. 한번 직접 가보실래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4박 5일 서울 여행. 그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은 58년 동안 굳게 믿어온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보수적인 일본 가정이 겪은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켄조입니다. 올해 58세로 도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했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국토교통성에서 주로 근무했고 마지막에는 과장직까지 올랐죠. 은퇴 후에도 주변에서는 저를 타카하시 국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 사유리는 54세로 전통적인 일본 가정주부입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항상 저의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메이는 올해 17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가족은 지극히 평범한 일본 가정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저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이가 어릴 때부터 차도, 서예, 그리고 일본 역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메이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말을 잘 들었고 품행도 단정했죠. 하지만 모든 문제는 약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메이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유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자기 방에서 나온 메이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몸을 리듬에 맞춰 흔들고 있었습니다. 메이, 무슨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니?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메이는 바로 이어폰을 빼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이 노래 정말 멋져요.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시끄러운 전자음과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돌려주었습니다. BTS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그룹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정말 인기 많아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메이의 방에서는 하루 종일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젊은이들의 포스터가 가득 붙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끊임없이 한국 영상을 봤고 심지어 식사 시간에는 김치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거치는 단계라고요. 저도 젊은 시절에 미국 음악을 열광적으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이의 한국 열풍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도쿄의 한인타운인 시노쿠보에 가서 한국 화장품과 음식을 사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교복 대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등교하려 해서 학교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끊임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아이돌 춤을 따라 추고 있었죠. 사유리가 어느 날 걱정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메이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요즘은 저녁 식사 때도 한국 연예인 이야기만 해요. 이게 정상일까요? 저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메이가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쿄 대학 같은 일본의 명문대 대신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한국 대학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메이, 너 도대체 왜 이러니? 한국인이라도 된 줄 아니? 넌 일본인이야, 일본인. 테이블에 내려친 제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유리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메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좋아하는 문화를 즐길 수 있어요. 일본 것만 좋다는 건 너무 구시대적 생각 아닌가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였죠. 그저 일본보다 못 사는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한국의 발전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랐던 기억은 있지만 여전히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뒤로 메이와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종종 언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그런 시끄러운 음악보다 일본 전통 음악이 훨씬 아름답다고 말하면 메이는 아버지는 새로운 것에 너무 폐쇄적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유리가 중재에 나서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이가 대학 진학 계획을 발표한 날이었죠.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식탁에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사유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메이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이? 도쿄대도 있고 와세다도 있는데 케이오 대학도 좋지. 하필이면 왜 한국이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유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다고 그래? 일본에 없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메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영상은 BTS가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공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한국 드라마 속 장면들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한국은 아버지가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국으로 가야 해요. 메이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유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켄조 씨, 메이가 정말 심각해 보여요. 그냥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우리 딸이 왜 하필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사유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메이가 왜 그렇게 한국에 매료되었는지 말이에요. 어차피 여름휴가 계획도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 제안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차피 메이는 금방 환상에서 깨어날 테니까요. 한국에 가보면 일본보다 못한 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메이. 우리 한번 내가 말하는 그 한국이란 나라 직접 가보자. 4박 5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구나. 메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에 가자고 했을 때처럼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정말요? 어머니도 같이요? 그래, 가족 여행으로 가보자. 메이는 기쁨에 넘쳐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순수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이가 모든 일정을 계획했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 7월에 어느 덥고 습한 날,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약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넓은 공간,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장, 곳곳에 마련된 실내 정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같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켄조, 이게 공항이에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요. 사유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J터미널은 2023년에 확장된 것으로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무인 시스템으로 몇 초 만에 끝났고 로봇이 안내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항이야? 나리타와는 차원이 다르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메이가 그 말을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인천공항은 18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대요. 일본 공항들은 10위권에도 못 들어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의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80년대의 모습이었기에 고층 빌딩이 질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명동 근처의 4성급 호텔이었는데 체크인 과정이 모두 키오스크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키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고객이 사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호텔보다 훨씬 진보된 시스템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메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아버지. 나중에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첫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이가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추천했고, 저는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차갑게 마시는 막걸리가 더운 여름날에 잘 어울렸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놀라웠습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사유리는 신기해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거 일본에도 있지만 보통 전시나 이벤트용으로만 있잖아요. 여긴 실제로 사용하고 있네요.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거리의 버스들이 모두 조용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전기버스였고 소음도 없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후진국이면 일본은 뭐예요? 메이의 웃음 섞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이미지가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메이의 계획대로 서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는데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전통 궁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복궁 앞의 광장은 넓고 시원했으며 디지털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미래적인 곡선 디자인의 건물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 공간이 있었고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런 건물 디자인,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데 제가 감탄하자 메이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이에요. 서울시는 문화와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요. 오후에는 성수동의 문화복합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과거 공장 지역이었던 곳이 힙한 카페와 갤러리, 독립서점들로 가득한 문화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폐공장을 개조한 도서관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공공 화장실의 청결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도 화장실 문화가 발달했다고 자부했는데 서울의 공공 화장실은 그에 못지않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시를 둘러본 후 한강공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켄조 씨, 여기 사람들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일본보다 훨씬 더 활기차 보이네요. 사유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거리도 깨끗했고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세련되었습니다. 도쿄의 젊은이들보다 더 자유롭고 개성 있어 보였습니다. 셋째 날 메이는 홍대의 한 K-팝 댄스 스튜디오를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메이를 스튜디오에 데려다 주고 주변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이 있네요. 사유리가 말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유럽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오다니 저도 놀라웠습니다. 일본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만 이렇게 젊은 층이 문화를 배우기 위해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시간 후 메이가 돌아왔을 때 그 얼굴은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춤도 가르쳐주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소통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조금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더 반겨주더라고요. 메이가 스튜디오에서 만난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한 한국 여학생이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씨. 메이 씨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메이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을 낮게 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메이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K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문화를 전 세계에 더 알리고 싶습니다. 메이의 눈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이는 이날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사유리와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메이, 아빠가 미안하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우물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사유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 정말 미안해.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의 관심사가 단순한 변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존중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부끄러운 선택을 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바라는 미래가 여기 있어요. 물론 일본도 사랑해요. 우리 고향이니까요.